겨울이 지나간 세계 아사다지로 제1장 정년퇴직. 옛 친구. 땅거미가 내리자 눈이 찾아왔다. 흩날리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닌 한방눈이었다. 앞 유리창에 닿자마자 물로 변하고 와이퍼에 의해 즉시 사라지는 한방눈이 부질없는 생명을 연상시켰다. 시간은 여유가 있다. 잔소리 많은 비서도 없다. 미안하지만 병원에 들러주겠나?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룸미러 안에서 운전기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 지인이 입원해 있네.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척이 전해졌다. 회사 차량의 운전기사는 그림자 같은 존재지만 실은 비서나 부하 직원보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닐까.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 더구나 호타 노리오가 상무이사로 승진해 회사에서 차량이 나온 이후부터 그는 계속 호타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알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나카노에 있는 국제병원. 어디 있는지 아나? 오메카이도에서 조금 들어가면 되네만. 네,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배차 일정표를 흘금 보았다. 시간이 있다고 해도 나카노의 병원에 들렀다가 아오야마의 레스토랑으로 가기에는 조금 빠듯하다. 환자의 용태가 나쁘다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 약간 기다리게 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 접대 상대인지 확인한 것이리라.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운전기사를 7년이나 데리고 있는 것은 과묵한 데다 감이 좋기 때문이다. 수도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차는 속도를 올렸다. 터널을 빠져나갈 때마다 무거운 한방눈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는 듯했다. 이렇게 되면 접대 시간에 늦지 않는 것보다 교외의 언덕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걱정이다. 물론 의미 없는 접대를 일찌감치 끝내는 이유는 될 테지만. 사이토 씨는 언제까지인가? 정년퇴직이나 은퇴라는 말은 일부러 피하며 물었다. 제 고용도 내년이 끝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임에도 미리 준비한 듯한 대답이 돌아왔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이며 뒤로 지나갔다. 그 녀석도 회사원으로서 남은 생명을 이런 식으로 헤아렸을까? 다케와키 미사카즈와는 한동안 소원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다케와키가 본사 부장에서 계열사 임원으로 옮길 때 전무로 승진해 있던 호타를 찾아왔었다. 사전에 비서실을 통해서 15분의 면담 시간을 잡은 것은 너무도 고지식한 그다웠다. 정년퇴직까지 1년 남은 시기에 계열사로 나가는 것은 순당한 인사 발령으로 호타가 특별하게 손을 쓴 것은 아니었다. 월급은 조금 내려가지만 정년퇴직은 5년이 연장된다. 이른바 그룹 내의 낙하산 인사다. 깨끗하게 그만둔다면 몰라도 재고용을 신청해서 한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다. 이야, 자네 덕분에 목이 붙어있게 됐네. 무슨 말인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자네에 관해선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 그런 말을 주고받고 나서 서로 가족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다케와키는 연신 신경을 쓰면서 정확히 1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좀 안정되면 한잔하세. 그래, 연락할게. 결코 빈말이 아니었는데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옛 친구와 하룻밤 술잔을 나누지 못할 만큼 바빴던 것은 아니다. 잊어버린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다케와키를 등한시했든지. 차는 하스다이에서 수도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이 정도의 한방눈이라면 한동안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이토 씨는 내비게이션을 안 보는군. 네,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서요. 그렇군. 세상이 온통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이가 됐어. 경험과 감이 더 정확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동안 다케와키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가 옮긴 계열사 사무실은 바로 근처에 있고 업무 내용도 본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아마 몇 번이나 지나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탔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케와키는 고개를 숙이고 나는 말을 걸지 않았겠지.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무시했던 것일 수도. 어느새 옛 친구를 4,000명의 직원 중 한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만 명이나 되는 계열사 직원 중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사회 회의 자료에 첨부된 퇴직자 명단에서 다케와키 마사카지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6년 전 명단에는 전출하는 계열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년이라는 퇴직 사유가 또 64세와 164일째에 해당하는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명단에 있는 이름은 전부 호타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된 사람도 다케와키처럼 계열사 임원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입사 동기들은 사장인 호타를 제외하고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입사원을 100명 채용하면 100명이 그만두어야 한다. 단 퇴직 날짜는 똑같지 않으므로 한 달에 한 번 보고가 올라오는 것뿐이다. 회의가 끝난 뒤 상무 한 사람이 호타의 자리에 와서는 명단을 가리키며 물었다. 사장님, 이 다케와키 씨란 분을 아시지요? 그래, 입사 동기라네. 다케와키의 정년퇴직 날짜는 이미 지났다. 그가 임원으로 있었던 계열사는 의류, 제조, 판매 회사고 상무는 본사 섬유 부문의 담당 임원이라서 송별회를 마련해 주려고 묻나 보다 생각했다. 그렇다면 동기인 사장에게 미리 귀띔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송별회는 사흘 전에 끝났다. 바쁜 사장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다케와키가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후배들의 배웅을 받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쓰러졌다. 금요일 밤의 일이었다. 월요일 회의가 끝난 뒤에 호타에게 전한 것은 책망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상태는 어떤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본사 담당 상무라면 송별회의 주빈격으로 아마 건배사를 한 다음에 일찌감치 자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자세한 건 알 리가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사장실로 와서 다케와키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생각이 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휴대폰 번호를 누르자 뜻밖에도 부인이 받았다. 같은 사택에 살았던 시절에는 매일 들었던 목소리를 호타의 귀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바쁘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도. 고작해야 10분이나 15분일 걸세. 여기서 기다리게. 차를 현관 앞에 대지 않고 주차장에 넣었다. 회사 차에서 내리고 타는 모습이 다케와키의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했다.
운전기사가 내미는 우산을 사양하고 호타는 연신 쏟아지는 눈 속을 걷기 시작했다. 고작 해야 10분이나 15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래 있어봤자 소용없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인지 병실의 창문에서는 빛이 넘쳤고 사람들의 말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증축을 거듭한 오래된 병원이다. 건물은 꼭 고층 병동으로 바꾸지 못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덧붙여 늘린 주차장도 외래 진료 시간대에는 주차할 공간이 모자랄 듯했다. 호타는 문득 오테마치에 있는 본사 건물을 재건축했던 때를 떠올렸다. 전쟁 전에 지은 6층짜리 옛 사옥은 공습에도 견디고 한때는 GHQ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 사옥에서 일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화석이 박힌 대리석 계단이나 황동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호타와 다케와키는 같은 섬유 부문 영업부에서 옆자리에 앉았다. 입사 첫 해의 주요 업무는 사무실 이사였다. 지금이라면 전문 이사업체의 통째로 맡기겠지만 호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시대였다. 연수를 마친 한여름부터 신입사원들은 골판지 상자를 메고 오테마치의 오피스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 눈의 장막 안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낡은 병원은 그 옛날 사옥을 연상케 했다. 수백 개의 병상 하나하나에 목숨이 달려 있어서 한꺼번에 재건축하기는 불가능했으리라. 도쿄의 오래된 병원에는 이런 식으로 증축을 거듭한 곳이 꽤 많다고 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새하얀 외벽과 작은 창문, 그 밑에 가지런히 늘어선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이 더욱 옛날 사옥의 외관과 비슷해 보였다. 다케와키는 송별회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쓰러졌다고 한다. 오기쿠보의 자택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익숙한 마루노우치선 아니다. 아마 신나카노역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을 것이다. 호타는 병동을 올려다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옛 친구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리운 사옥과 비스름한 이 병원으로 흘러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볼펜 끝이 멈추었다. 순간적으로 다케와키의 풀네임이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이 난 다음에도 한자를 몰라서 마사카즈라고 히라가나로 썼다. 직원이 입력하자 컴퓨터 화면에 마사카즈라고 한자로 표시되었다. 왠지 쓸쓸한 이름처럼 보였다. 집중치료실에서 계시니까 면회를 할 수 있는지 간호사실에서 물어보세요. 딱딱한 말투에 화가 났다. 하지만 면회에 온 사람의 감정을 일일이 배려해서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고쳤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귀가 그런 말투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접수처에서 준 안내도를 보면서 집중치료실로 향했다. 동쪽 병동의 2층이다. 중축을 거듭한 병원의 내부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호타 노리오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지병이 없었다. 동년배 중에는 드문 축에 속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순조롭게 출세 가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체력과 건강 덕분이 아닐까. 의리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누군가의 병문안을 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불쑥 다케와키의 병문안을 온 자신에게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그때 베시카트가 황급히 그의 옆을 지나갔다. 이쪽 병동의 소란스러움과 반대로 동쪽 병동의 2층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한 걸음마다 삶이 멀어지고 그만큼 정확하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여겨졌다. 왜 10분이나 15분이라고 시간을 정했을까? 호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에는 궁지에 몰린 생명이 있을 뿐 시계바늘이 움직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병동을 건너가는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발길을 멈추었다. 이대로 돌아갈까? 옛 친구에게 유난히 냉담하게 행동했던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사내 인사가 이른바 라인으로 정해지는 현실에 줄곧 회의를 품었기 때문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부러 멀리할 만큼 다케와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 그 결과 역시 가까이 다가오는 자를 끌어주고 욕심이 없는 자를 멀리했을 뿐이다. 눈에 젖은 코트를 벗고 겨우 마음을 정했다. 지금까지 냉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면회에 오셨나요? 간호사가 말을 걸자 호타는 작게 친구의 이름을 말했다. 한층 밝은 공간의 중앙에는 반원형 카운터에 둘러싸인 간호사실이 있고 그곳에서 눈이 닿는 거리에 커튼으로 가로막힌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생명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였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은 상당히 행운아임이 틀림없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 다케와키가 이 집중치료실 어딘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20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느닷없이 사망했다. 외국에서 부임 중일 때 발생한 일이기에 임종은 지킬 수 없었다. 올해 90인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해서 아내의 간병을 받기는커녕 집안일을 떠맡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사람의 삶과 죽음에 입회한 적이 없었다. 물론 이 나이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고생은 있었지만 병이나 사고, 죽음과 같은 불행과 직접 마주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어쩌면 지금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의 실력도 상사가 끌어준 것도 아닌 타고난 행운 덕분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케와키는 지독히 운이 없는 사람이었다. 출생은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괴로울 만큼 불행해서 되도록 화제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더구나 어린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같은 사택에 살고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당시 다케와키 부부가 이성을 잃고 서로를 비난하며 헤어지지 않도록 호타는 노심초사했다. 다케와키에게는 업무상의 문제도 운명처럼 따라다녔다. 트러블의 대부분은 그의 실수가 아니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든지 아니면 착하고 요령이 없어서 뒤집어 썼든지 어느 한쪽이었다. 다케와키 씨, 면회 왔어요.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간호사가 일어섰다. 의료기기에 둘러싸이고 튜브에 칭칭 감겨서 친구는 잠들어 있었다. 창문 너머의 눈이 수치 많았던 흰 머리 위에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애처로움이 배가 됐다. 아, 아, 소리가 되지 않는 소리가 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 다케시, 어떻게 이런 일이.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지탱하며 호타는 잊어가고 있던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 호타 노리오가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을 때에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인 줄 모를 만큼 소원해져 있었다. 더구나 본사 사장이 되고 나서는 옛 친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지는 사람이었다.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호타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했다. 세스코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전후 사정이나 자세한 증상을 설명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만나는 건 20년 만일까? 호타가 남편이 부임했던 상하이 지점에 들렀을 때 같이 저녁 식사를 한 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교분이 있었는지 세스코는 모른다. 남편은 원래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녀도 동기 중 가장 출세한 호타의 소식을 묻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정말 대단해. 그 녀석에겐 이길 수 없어. 호타가 승진할 때마다 남편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세스코에게 전했다. 질투심 같은 것은 손톱만큼도 없고 친구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다. 아마 당신도 끌어줄 거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 순간 남편의 안색이 바뀌었다. 농담이야. 세스코는 그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남편은 모범생인 초등학교 반장이 그대로 어른이 된 것처럼 결벽적인 성격으로 농담이 통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다.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호타가 출세할수록 오히려 남편 쪽에서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다. 남편의 모든 속성 중에서 세스코가 가장 사랑한 것은 큰 키와 잘생긴 외모도 유머 감각도 태평하리만큼 밝은 성격도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고집스러울 만큼 양보하지 않는 결벽함이니까. 집중 치료실에 들어온 호타는 의자에서 일어선 세스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팔에 걸친 코트를 떨어뜨리고 매달리듯 침대 난간을 움켜쥔 뒤 아, 다케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신음하듯 말했다. 그리고 설마 하고 생각한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병문 안을 오는 손님들이 뒤를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격려는 해도 한탄은 하지 않았다. 남편은 정말로 죽는 게 아닐까. 세스코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 오랜만입니다. 호타가 겨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세스코를 못 봤던 걸까? 보기는 했지만 감정이 앞섰던 걸까?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다.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호타는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았다. 흐트러진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사회적 처지가 두 사람을 소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바쁘실 텐데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단어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어떻게 말하든 불평이나 빈정거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태는 어떤가요? 있는 그대로 말해도 좋을지 세스코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해준 호타에게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힘든가 봐요. 출혈이 심하고 혈압도 높아서 수술을 할 수 없대요. 호타가 창문을 올려다보고 굵은 한숨을 토해냈다. 힘들다는 의사의 말이 생명의 갈림길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위독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스코에게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살릴 수 있다면 수술을 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CT 화상을 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양이다. 의사에게 캐물을 용기는 없지만 실제로 남편에게 그 판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했다. 금요일에 송별회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모든 걸 제쳐두고 참석했을 텐데요. 부인도 참석하지 않으셨군요. 어떡하겠냐고 묻긴 했는데 저는 그냥 호타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아마도 회사 사람들은 세스코에 참석을 권했겠지만 남편은 사람들 앞에 아내를 보이기 싫어했고 세스코도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옛날 부부다. 하지만 셋장 탓이 아니에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던 호타가 옛날처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시간을 착각할 만큼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투에 세스코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세스코는 호타에게 간이 의자를 권했고 약간 살이 찐 듯 했으나 늙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호타 씨는 별로 안 변했네요. 천만에요. 그러는 셋장이야말로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다케와키는 참 행복하겠어요. 호타가 묻지도 않았는데 세스코는 사흘 전의 사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송별회가 있었던 12월 16일은 남편의 65번째 생일의 이튿날, 즉 정년퇴직의 다음 날이었다. 상당히 타이밍이 좋다고 세스코는 생각했지만 남편은 재직 중에 송별회를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번잡스러운 연말에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직원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결국 금요일 오후 5시라는 어정쩡한 시간으로 잡혔다고 했다. 그 시간대라면 의리를 지킨 다음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거래처 접대를 하러 갈 수 있으리라. 남편은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복장이었다. 하얀 와이셔츠에 소박한 넥타이. 젊은 시절부터 양복은 감색으로 정해져 있었다. 건강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과음은 하지 않았고 담배는 예전에 끊었다. 나이가 있어서 혈압이 조금 높기는 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약은 먹고 있는데 병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평소와 다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관 앞에서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하고 말한 것도 똑같았다. 어제만 해도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메마른 벚나무 가로수길에서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하고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불길한 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스코는 거실에 팸플렛을 펼치고 남편에게 맡기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해외여행 계획을 짰다. 부부가 함께할 시간은 앞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처치 곤란할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상하이와 베이징의 도합 6년이나 부임했으므로 중국은 이제 충분하다. 여행을 떠났다면 역시 지금까지 가지 못한 유럽이지 않을까. 단체 여행은 일일이 계획을 짜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남편도 세스코도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그럴 바에야 돈과 시간이 들지언정 차라리 개인 여행이 좋지 않을까? 남편은 영어도 잘하는 데다 그동안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다. 새로운 인생으로 내디디는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사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팸플릿과 잡지를 뒤적이고 문득 생각이 나서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았다. 불안이라곤 한 조각도 없는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시계를 본 것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8시 15분이라는 시각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순간 세스코의 풍요로운 시간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다케와키 마사카즈 씨 댁인가요? 맨 처음에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상상도 못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물 상자를 연 순간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래도 생각 밖으로 침착했던 것은 병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남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세스코의 귀는 긴급 전화를 남의 일처럼 듣고 있었다. 가스 불을 확인하고 집에 사람이 없음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전등을 켜놓은 뒤 꼼꼼히 문단속을 하고 집을 나섰다. 오메카이도까지 걸어가서 거의 타본 일이 없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에야 겨우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가 아니라고 간신히 눈을 뜬 몸이 태평한 마음에 명령을 내린 것이다. 송별회라면 회사에서 차를 보내는 게 당연한데 죄송합니다. 후타씨 탓이 아니에요.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세스코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차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딱 잘라 거절했을 것이다. 직원들이 준 꽃다발을 껴안고 호텔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참, 굉장한 꽃다발을 받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봐도 송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럽지도 않았을까요? 호타의 눈이 꽃다발을 찾았다. 남편과 같이 구급차로 운반된 꽃다발은 집중 치료실에 가져올 수 없었다. 지금도 병원 어딘가에 피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케와키답군요. 사람들 눈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준 꽃다발을 누군가에게 줄 수도 호텔에 두고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런 생각은 머리에 없지 않았을까요? 모든 분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다운 건가요? 호타가 고개를 주워거렸다. 세정이라면 알 겁니다. 물론 알지만요. 40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에게는 아직 세스코가 모르는 얼굴이 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과거를 탐색하지 않는다는 암묵의 규칙이 있었다. 차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나야말로 깜빡하고 빈손으로 왔네요. 의식은 없어도 소리는 들릴지 모른대요. 그래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군요. 이 사람에겐 꽃처럼 세심한 마음은 없어요. 집에 화분이 늘어나면 정글 같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남자는 다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다기보다 지겹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부인은 잘 계세요? 여전히 베란다에 꽃을 가꾸고 있어요. 한번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저도 보고 싶긴 하지만 일부러 오실 것까지는 없어요. 호타는 얇은 이불 위로 손을 뻗어 남편의 발을 잡았다. 세짱에게 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꽃다발을 안고 지하철 문에 기댄 남편의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떠올랐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세스코는 생각했다. 미안하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후타가 말했다. 어머나, 저도 모르게 붙잡고 말았네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스코는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다. 퇴근길에 들른 게 아니라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야 하나 보다
바쁜 일정 사이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달려와 준 것이다. 아카네는 잘 있어요? 네, 지금 아이를 가져서 옆에 있을 수 없어요. 몰랐어요. 다케와키도 할아버지가 됐군요. 축하도 하지 못했네요. 손주는 연년생으로 둘이에요. 딸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이 기뻤다. 호타 씨 손자는요? 실은 우리도 둘이에요. 손자가 아니라 아들의 아들이죠. 네? 아들의 아들이요? 그래요. 아직 손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호타는 소리를 죽이고 웃었다. 남편도 비슷한 성격이다. 실수로라도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기 전에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호타는 속삭였다. 이봐, 다케아키. 이제 그만 눈을 뜨게.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아.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지금까지 가족이 알지 못하는 회사라는 세계에 살았으니까. 저기 호타 씨. 세스코는 떠나려는 호타의 등을 향해 말했다. 이 말만은 꼭 전해야 한다. 저희가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호타 씨 덕분이라고 입버릇처럼 계속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등을 돌리고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럼 이란 말을 남긴 채 호타는 병실을 뒤로 했다. 아무런 속셈도 없이 남편의 마음을 대변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호타를 당황하게 만든 게 아닐까? 세스코에게 회사라는 세계는 다른 차원에 있는 미지의 세계나 마찬가지였다. 창가로 다가가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쏟아지는 눈 속을 걸어가는 호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의리. 눈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넘어졌다. 두 발이 뒤얽히나 싶더니 멋지게 우당탕탕 털썩. 너무나 만화처럼 넘어져서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탓은 아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 넘어졌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다행히 여기는 병원이라서 다쳐도 금방 대처할 수 있다. 괜찮으세요? 머리는 부딪히지 않으셨죠? 나는 아저씨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생각보다 무겁군. 너무 매달리지는 마세요. 아무래도 머리는 부딪히지 않은 모양이지만 팔꿈치가 아픈 듯 보였다. 혹시 팔이 부러졌나요? 아프시면 응급센터에 갈까요? 바로 저기거든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잖아. 관록과 위험이 느껴지는 걸 보면 어느 회사 사장님일지도 모른다. 사장님? 혹시 본사 사장은 아니겠지? 아버지의 입사 동기인가 해서 옛날에 같은 사택에 살았고 아내가 어렸을 때 귀여워해 줬다고 들은 적이 있다. 에이 설마. 그렇게 큰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 병문안을 올 리가 없잖아.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만약 사장님이라면 큰일이다. 현장에서 바로 오느라 작업복 차림에 꼴이 말이 아니다. 가죽 구두는 위험해요. 눈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세요. 이런 걸 신어야죠. 나는 새로 장만한 안전화로 땅바닥을 쿵쿵 밟았다. 270mm. 신주쿠 유명 안전용품 판매점의 브랜드 제품. 아내가 내 생일에 선물로 주었다. 너무 감동해서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군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자는 건가? 평범한 영감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대기업 사장님이 아닐까? 나는 생각을 그만두고 걷기 시작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현장에 있어도 마음은 병원에 와 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대장님이 발판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안전화가 무거워진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죽는 건 싫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싫다. 계속 잠들어 있어도 좋으니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동쪽 병동 앞까지 와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잠들어 있는 아버지도 갑자기 늙어버린 어머니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뜨거운 캔커피를 사서 긴 의자에 앉았다. 아, 담배 피우고 싶다. 원래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내가 병원에 오는 게 보통이겠지. 아마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분유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모른다든지 기저귀를 갈고 싶지 않다든지 핑계를 대고 병원에 온다. 남인 내가 이토록 괴로운 걸 보면 친딸인 아내는 100배쯤 괴로울 테니까. 창문 너머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았다. 왜 하필 이런 날에 눈이 오지? 아름답지도 낭만적이지도 않다. 참 이상하다. 그래도 역시 캔커피는 맛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빌어먹을. 왜 하필 이럴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은가? 역시 하늘하늘 눈이 내리던 추운 날이었다. 대장님이 넥타이를 맨 신사를 현장으로 데려왔다. 다들 건축주라고 여겼지만 나는 보자마자 감이 왔다. 아카네의 아버지일 거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먼저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 사이에 먼저 찾아왔다. 이건 반칙 아닌가? 이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 자동 판매기에서 뜨거운 캔커피를 뽑아서 쌓여있는 목재 위에 나란히 앉았다. 대장님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일꾼들은 나를 보고 희죽희죽 웃었다. 지금 당장 핵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의외로 맛있군. 네? 커피 안 드세요? 아니, 커피는 좋아하지만 캔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다네. 그리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베스트셀러 상품은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일부 골수 팬들이 매일 산다라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듯한 기분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말했다. 저는 안 되나요? 안 되지 않네. 조금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게 어때서? 나이도 어리고요. 3살이나. 연상의 아내는 쇠집 신을 신고서라도 찾으란 말 못 들어봤나? 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연상의 아내를 얻으면 출세한다는 뜻이네. 그때 나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칠 뿐 아니라 사죄해서 끝날 일이라면 아카네와 헤어져도 좋다고 생각했다. 산만한 덩치에 비해 지독한 겁쟁이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대장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건달이 됐을 거예요. 네 대장이 틀림없는 녀석이라고 장담하더군.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눈으로 대장님을 쫓았다. 장난치지 말고 나와요. 어디로 간 거예요? 물론 나이에 비해서 큰 소리 치는 쪽이긴 하지만요. 나는 발판 위를 올려다보며 이봐 뭐 하는 거야? 쉬지 말고 일을 해 일을! 이라고 후배들을 야단쳤다. 녀석들은 모두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나왔다. 그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딴 녀석도 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빗둘게 산 덕분에 경험은 내가 제일 많다. 아니, 경험만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끝이 야물었고 겁쟁이인 만큼 일을 꼼꼼히 한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태어날 때 뭔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도중에 이런저런 걸 손에 넣지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네. 아버지의 말은 고맙다는 차원을 넘어 대장님의 대패질처럼 내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깎아주었다. 그만큼 아카네를 사랑하는 것이다. 현장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소년원에서 배운 차렷 자세로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카네 씨를 주십시오 라고 교과서 같은 말은 할 수 없었다. 말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제야 대장님이 나타났다. 어디에 갔었어요? 너무하잖아요. 나는 역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대장님과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한밤중에 오기쿠보의 집으로 몰려가서 어머니와 아내를 놀라게 만들었다. 어때? 집 좋지? 대장님이 자기 집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독립하고 나서 처음 지은 집이라고 했다. 차가워진 몸에 커피가 스며들었다. 아버지도 맛있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링거에 넣을 수도 없고 아버지는 이미 사흘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셨다. 그래서 나도 점심을 안 먹는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곤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캔커피를 샀다. 아마 캔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지 않을까? 작업복 주머니 안에서 뜨거운 캔을 움켜쥐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더욱 한심하게 여겨졌다.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반대했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왜 나 같은 남자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런 말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사무실 아르바이트생이 예전 건축주의 딸이란 사실을 알고서는 농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래봬도 그때까지 여자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와 대장님이 중마고우라는 말을 들었다. 아카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아빠와 사장님이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멍청하긴. 그런 걸 진작 말했어야지. 아내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지만 순수하니까 어쩔 수 없다. 분명히 그런 것 따위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상관이 없지 않다. 나는 그날이 가기 전에 대장님을 깨워서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을 것을 각오하고 고백했다. 사모님이 말리러 들어오지 않았다면 목수 살해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 이 녀석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대장님과 약속해버렸다. 한심한 녀석이다. 그 무렵 아카네는 대형 백화점에 입사해 있었다. 단순한 점원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거침없이 해내는 슈퍼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래서 비가 와 현장 일이 없던 날 처음으로 신주쿠의 백화점에 가서 약혼 반지를 샀다. 비싼 거니까 아카네의 실적도 되고 무엇보다 사원 할인이 마음에 들었다. 밤에는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아카네가 좋아하는 베트남 요리를 먹으러 갔다. 스타벅스는 금연이고 나는 고수를 싫어하지만 자기 바보야? 아카네는 그렇게 말하면서 반지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좀처럼 오기쿠보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도 그 무렵과 다르지 않다. 지금도 역시 집중치료실에 가기가 두려워 이런 곳에서 캔커피를 마시고 있다. 대릴 사위가 될 생각이었다. 어차피 부모도 집도 없으니까 오노 다케시라는 이름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아니, 애당초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케와키 다케시라고 성을 바꾸면 대릴 사위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건 안 되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나 또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케와키 다케시는 발음이 좋지 않다는 것밖에는. 아버지는 결혼식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아카네가 너무 가여우니까 소박하게 피로연을 했다. 피로연도 아니다. 신랑 신부만 빌린 의상을 입고 나머지 사람은 평상복을 입은 모임이라고나 할까? 나는 계속 생각했다. 역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인지도 모르는 막노동꾼 사내 같은 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라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다. 나와 아카네는 연애 기간에도 매일 붙어 있지는 않았다. 휴일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비가 오면 쉬는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공사 기간에 쫓기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등 아직도 옛날 목수처럼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는 아카네와 함께 살고 나서 드문드문 들었다. 실은 아카네도 잘 모르는 듯 했다. 어쨌든 친척이 없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마 평생 들을 수 없으리라.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생은 빤할 빤자다. 그런데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생이라면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국립대학을 나온 엘리트고 더구나 아카네를 나에게 주었다. 정말 굉장하지 않은가? 이런, 캔커피가 식는다. 나는 패기가 없는 자신을 격려하며 걸음을 내디뎠다. 복도 끝에 있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하얀 문이 다가온다. 아버지, 아직 저 세상에 갈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제 딸들에게는 한껏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해줄 거예요. 그건 꼭 지켜보세요. 확 트인 하얀 방 안에서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커튼은 닫지 않는 편이 좋다. 병실은 따뜻했고 장식 없는 벽에는 눈의 그림자가 얼룩덜룩 물들어 있다. 큰 그림자와 작은 그림자, 이런 벽지가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캔커피를 내밀 때까지 내가 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드신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있어. 아, 그렇구나. 나는 따개를 열고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상태는 어떠세요? 여전히 경과 관찰이래.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을 듣자 왠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계속 관찰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집에 가셔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세요. 어머니는 한숨으로 대답했다. 둘이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아내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에는 간이 의자가 있을 뿐이고 누울 수 있는 곳이라곤 복도의 긴 의자뿐이었다. 역시 나로는 안 되는 걸까?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걸까?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카네가 병원에 오면 어머니도 집에 가셔서 주무실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임무다. 결혼했을 때 대장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타케시, 잘 들어. 의리는 의무야. 평소에는 어려운 말을 하지 않는데 대장님은 빌린 기모노를 입은 내 어깨를 잡고 선언하듯 말했다. 피로 이어진 부자 관계라면 적당히 해도 되지만 의리로 얽힌 사이라면 무엇이든 의무가 된다. 아마 그런 뜻이었지 않을까. 지금 내 의무는 아이들을 재우는 게 아니다. 그럼 저기서 잠깐 눈 좀 붙일게. 저기는 안 돼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집에 가서 주무세요. 샤워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예요. 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어도 부족하고 표현력도 없다.
다케시, 고맙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러시면 너무 괴로워요. 중마고 후 나가야마 도우루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 8시가 지나서였다. 면회 시간은 7시까지지만 집중 치료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 접수처에서 사인을 하고 배지만 받으면 된다. 즉, 병원 규칙에 따르지 않아도 될 만큼 다케와키 마사카즈는 중태란 뜻이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날 밤에는 얼굴도 볼 수 없었다. 다음 날도 일요일인 어제도 튜브에 감긴 채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본 게 고작이었다. 한방눈을 맞으며 구급차가 서 있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빨간 램프가 피어오르는 불꽃처럼 보여서 나가야만은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혀버렸다. 구급대원이 이동 침대를 내리자 간호사들이 황급히 끌고 갔다. 마사카즈가 병원으로 실려온 것은 사흘 전 이 시간쯤이었으리라. 의식을 잃은 그를 저런 식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구급차의 램프가 꺼질 때까지 나가야만은 눈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남의 일이 아니니까 당신도 조심해요. 라고 아내는 몇 번이고 말했다. 하지만 나가야만은 그 충고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사카즈를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친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차라리 30여 년 전에 집을 지어준 목수와 건축주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다. 형제 같다는 말은 아내들의 입버릇이지만 나이만 같을 뿐 외모와 성격은 딴판이었다. 중마고라는 편리한 말이 있다. 이 말이라면 거짓은 아니고 서로의 속마음을 아는 게 당연해서 남들이 물었을 때는 종종 그렇게 대답했다. 작업복 옷깃에 한방눈이 촉촉이 스며들었다. 구급차의 램프가 완전히 꺼진 것을 보고 나서야 그는 접수처로 향했다. 나가야마 도우루, 65세. 나이를 쓸 때마다 자신의 나이를 믿을 수 없었다. 65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노인이었다. 여름에는 온종일 툇마루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겨울에는 두툼한 솜 옷을 입고 화로에 재를 긁어내는 그 노인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자신은 여기저기 현장을 뛰어다니고 마사카즈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다녔다. 나가야마는 끔찍하게 의사를 싫어하고 약을 꺼렸다. 물론 65이라는 나이치고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기도 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거만해 보이는 하얀 가운과 마주하면 무턱대고 화가 났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자마자 재는 혈압의 수치는 믿지 않았다. 감기약이나 설사약은 먹지만 고혈압 약을 처방해주면 아내 몰래 버리곤 했다. 현장에서 급격히 혈압이 내려가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조합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마다 고콜레스테롤이라는 둥, 고지혈증이라는 둥 하면서 약을 줬지만 그 약도 즉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가야마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약을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다들 증상이 똑같다면 그것은 병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제는 병원이나 의사라고 그는 생각했다. 쓸데없는 약을 먹다가 간이 상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술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사카즈는 아, 깜빡했다 라고 말하며 약을 먹곤 했다. 과음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마사카즈가 병에 걸린다면 자신은 예전에 죽었어야 한다. 그렇게 약을 먹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물론 절반은 농담이었지만 설마 정말로 약을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 라고 나가야마는
자신의 말을 후회했다. 쓸쓸한 복도가 이어졌다. 마사카즈가 어떻게 되든 이걸로 병원을 한층 싫어하게 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날 밤에 간호사가 관계를 물어서 중마고우라고 대답했다. 그때 형제나 친척이라고 말했으면 얼굴을 보게 해주었을까? 중마고우, 그건 말고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마사카즈와는 고향도 다르고 친척도 아니다. 원래는 아무런 인연도 없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다. 하지만 마사카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중마고우였다. 고개 숙인 다케시의 옆얼굴을 창문이 액자처럼 두르고 있었다. 창문 액자의 배경은 눈 내리는 검은 밤이다. 수고가 많군. 세장은? 집에 가셨어요. 계속 곁에 계셨으니까요. 다케시가 의자를 양보했다. 여전한 모양이네. 꿈이라도 꾸시는 걸까요? 글쎄, 좋은 꿈이라면 좋겠는데.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걸 보면 나쁜 꿈 같진 않습니다. 빛이 쏟아지는 꽃밭을 걷다가 강가에서 누군가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술안주 삼아 얘기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마사카즈에게는 그렇게 쫓아보낼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견딜 수 없이 불안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해가 바뀌고 안정되면 어머니와 같이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하셨거든요. 2박 3일에 50만 엔이나 하는 호텔 같은 병원에서요. 팸플릿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나가야마도 들었다. 아내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65과 62의 나이에는 이쪽이 먼저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마사카즈는 웃었다. 진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돌아도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보다 대장님도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좋아요. 아버지와 동갑이시니까요. 50만 엔만 내면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을 거예요. 나더러 이틀이나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 그런 말씀 마시고요. 다케시는 간절하게 말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녀석은 그대로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나가야만은 생각했다. 현장은 모두 네 군데. 정해놓은 기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뒤쪽이 막힌다. 고참들은 뿌리부터 철저한 몫이라서 회사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 언젠가 다케시에게 모든 것을 맡길 예정이지만 아직 10년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10년은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마사카즈가 가르쳐준 것이나 다름없다. 너 밥 안 먹었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밥 먹고 와. 타케시는 보기와 달리 세심하고 감도 좋다. 잠시 둘만 있게 해달라는 나가야마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이봐, 마사카즈. 이제 그만 눈을 뜨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술도 맛이 없고 담배만 2배로 늘었어. 세장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참치집 의자를 넘어뜨리고 벌떡 일어섰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갔네. 건축 설계사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참치집에 들른 거였어. 카운터에 앉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작업복 안에 휴대폰이 울리더군. 여보세요? 도우루 씨? 발신자 이름은 다케와키 마사카즈인데 뜬금없이 세짱의 목소리가 들리면 달리 생각할 게 없지 않나? 자네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밖에는. 그대로 참치집에서 뛰어나와 택시를 잡았다네.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체구가 작은 자네가 개구쟁이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지 않나? 그때와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네. 녹차밭을 가로질러 오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녀석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쳤지만 50년도 더 된 이야기일세. 하지만 내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네. 작작 좀 해. 너 괴롭히면 나한테 돼지일 줄 알아. 그렇게 소리쳤지. 요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때리는 개구쟁이는 없어지고 그 대신 음습해졌다고 하더군.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 녹차밭도 잔디밭도 이제 어디에도 없다네. 도로가 모두 포장되면서 자갈길도 없어졌지. 택시 창문 너머로 대낮처럼 훤한 밤의 풍경을 보는 사이에 50여 년이 지났구나 생각했다네. 그리고 겨우 현실을 인정했지. 도쿄 니시사이 타마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도쿄와 이어져서 주택가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잖나. 주호선과 사이부선의 역 사이를 보니버스가 달렸는데 흙먼지를 날리고 엔진 소리를 울리면서 느긋하게. 원래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이었지.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려고 했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지 목수의 제자로 들어가서 결국 그대로 눌러 앉았지. 어릴 때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임대 빌딩이나 임대 아파트의 주인들이라네. 이봐, 마사카즈 안 춥나? 어디 아프거나 간지러운 데는 없어? 마사카즈의 귓가에 바싹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들릴지도 모르니까. 튜브에 칭칭 감긴 손을 잡아봐도 반응은 없었다. 체온은 비슷한데 내 손은 축축이 젖었고 마사카즈의 손은 바싹 말라 있었다. 마사카즈가 쓰러지고 계속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다. 만약 의식을 회복할 가망이 없다면 의사는 가족에게 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반대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편하게 보내주고 싶지 않다. 10년이든 20년이든 병원비는 내가 내겠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똑같은 지경에 처하면 그때 같이 죽으면 된다. 이봐, 그러면 되겠지? 바싹 마른 손등에 대머리 이마를 대고 애원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네에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잖아. 한 번 정도 내 말을 들어주게. 자네 멋대로 죽지 마. 잠든 얼굴이 상당히 기분 좋아 보이는데 설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이걸로 됐다든지 오히려 잘 됐다든지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사나 가족은 그렇다고 쳐도 그동안의 불행은 어쩔 건가? 아직 제대로 만회하진 못했잖나. 열심히 일한 덕에 퇴직금이 많이 나와서 아내와 자식은 행복하겠지만 자네의 인생은 아직 균형이 맞지 않네. 이제 됐다고 받아들이는 건 앞으로 20년, 30년 연금으로 유유자적하게 산 다음이 아닌가? 그런 인생이라면 나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보내주겠네. 아직이야. 아직 멀었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보게. 전쟁 이후의 부흥이 뭐였지? 도쿄올림픽은 뭐였지? 고도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었잖아.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고는 안 하겠네. 노력을 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네. 다만 모든 세상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만은 분명해. 그런 인생을 벌써 만회했을 리가 없어. 다케와키 씨, 링거 바꿀게요.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야마 도우르는 눈을 떴다. 환자의 손등에 엎드린 채 까무룩 잠이 들었나 보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일일이 말을 걸지는 않을 테니까 자신을 깨운 것이겠지. 이런, 깜빡 잠이 들었군요. 주무실 거면 복도의 의자에서 주무세요. 담요도 있으니까요. 웃는 얼굴이 다정해 보이는 노련한 간호사다. 불은 끄지 않나요? 안색이 보일 만큼은 켜둬요.
눈부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불평해주면 좋을 텐데요. 눈이 부셔서 잠을 잘 수 없다. 라고요. 둘이 함께 작게 웃었다. 환자에게 하는 말투로 볼 때 가족은 아니지만 친한 사이임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중마고우 말고 좋은 표현은 없을까 하고 나가야만은 생각했다. 우리는 둘 다 부모가 없었죠. 네? 간호사의 손길이 멈추었다. 생전 처음 보는 타인에게 신세 타령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말한 순간 입술이 차가워졌다.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나이를 먹었든지 둘 중 하나다. 전쟁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늙지는 않았답니다. 동갑인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6년 후에 태어났다. 흔히 말하는 전쟁 고아와는 세대가 다르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교통사고였어요.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답니다. 지금의 2배 정도로 사람이 죽었죠. 다케와키 시더요? 아니요. 이놈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죽 같은 시설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리라. 단순한 중마고우가 아니란 걸. 그 얘기는 누구에게도 이겁니다. 나가야만은 검지를 세워서 입술 앞에 댔다. 마사카즈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자기뿐이다. 아마 아내나 딸에게도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여기진 않았겠지만 없었던 과거로 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올 수 없었을 테니까. 나가야만은 집중치료실을 나와서 복도의 긴 의자에 누웠다. 곧바로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눈이 쌓이기 시작했을까? 눈꺼풀을 내리자 깊은 정적이 다가왔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이상하다. 아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모든 걸 잊어버린 게 아닐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 그 사실만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시설 선생님이나 누군가한테 들은 탓이다.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 하지만 어느새 상상이 굳어져서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떠올렸다. 전차의 레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 여름의 오후, 아버지는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알로하 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 어머니는 두 다리를 모은 채로 뒷자리에 옆으로 앉아서 아버지의 등에 뺨을 대고 있다. 오토바이는 노란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해서 초록색 전차에 빨려 들어간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이 하늘을 날면서 요정처럼 춤을 춘다. 옛날에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모양이다. 수많은 여성이 뒷자리에 걸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옆으로 앉았다. 교차로의 신호등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바뀌었다. 그런 상상은 결코 참혹하지도 끔찍하지도 않았다. 어딘지 모르게 전장으로 향하는 군인들의 용맹하고 애절한 이미지와 비슷했다.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아버지에게 불량스러운 알로하 셔츠를 입히거나 어머니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힌 뒤 레이스 양산을 옆구리에 끼우고 선글라스까지 씌운 것은 그 상상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가야만은 실증내지 않고 상상에 상상을 거듭했다. 교차로에 여기저기에 서서 때로는 전차의 운전사나 파출소 순경에 눈이 되어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장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것은 한순간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아버지의 눈이었다. 상상을 그만둔 것은 어른이 되고 나서였다. 무슨 말을 하다가 마사카즈가 말했다. 너네 부모님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교통사고라고 하면 모든 게 간단하잖아. 머리가 좋은 마사카즈의 말이니까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마사카즈는 나가야마보다 훨씬 세상을 잘 알았다. 담요 안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여자의 기척을 느꼈지만 무겁게 내리덮은 눈꺼풀을 뜨지 않았다.